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릴 적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고모도 같이 살았는데 구박이 엄청났어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저희 집 가족은 아빠, 언니, 저, 그리고 할머니랑 고모 이렇게 5명입니다. 엄마는 어릴 적 집 나가서 안 계시고 아빠는 일하시느라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집에 관심 없으셨어요. 아빠 모르게 할머니랑 고모한테 구박당한 10대 때의 일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하녀로 생각합니다. 밥하기, 설거지하기, 빨래 개기,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고모네 애들 돌보기. 저는 먹지 않지만 다른 가족이 밥 먹을 때 밥상 차리기, 제가 같이 먹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른 가족들이 먹고 남은 반찬 저 혼자 먹기. 그리고서 그 밥상 치우고 설거지하기. 이게 당연했고 일상이었어요. 두 번째, 제 빨래만 안 해주고 제 빨래만 버립니다. 빨래는 할머니가 주로 해주셨어요. 빨래통에 내놓으면 할머니가 빨아서 널어주셨는데 뭔가 날이 갈수록 제 속옷이랑 옷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니 빨래 내놓을 때마다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버리는 날 나가서 보니 쓰레기통에 온갖 쓰레기들과 함께 제 옷과 속옷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언니만 옷 사주던 할머니. 언니는 항상 옷이 많았어요. 언니 속옷과 양말도 항상 새 거였고요. 제 속옷과 양말은 단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옷만 버리시니. 언니 옷장은 3개나 되는데도 넘쳐나고 나는 고작 TV다이 서랍 2칸이 내 옷장이었어요. 용돈이 적으니 언니가 입고 버린 헌 속옷과 양말을 제가 신었고요. 고등학생이 되어 용돈이 늘어 그걸로 옷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TV다이 서랍이 작아서 넣을 곳이 없어 거실에 차곡차곡 개어서 구석에 뒀습니다. 언니랑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옷 굴러다니게 이게 뭐냐면서 그걸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주워와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제 방 에어컨 선 자르기, 문 잠그기. 고등학생이 되어도 언니 방만 있고 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에 옷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잠도 거실에서 잤습니다. 언니 방에는 침대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공부 책상도 있고 벽지마저 언니가 좋아하는 하늘색 돌고래 벽지, 완전 공주방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방이 예뻐서 언니 허락 받고 방에서 종종 만화책을 읽었어요. 언니가 크면서 본인 방에 못 들어가게 열쇠로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 제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할머니가 제 방도 만들어줬습니다. 새로 생긴 제 방은 창고로 쓰던 방이라 곰팡이가 덕지덕지에 매트리스 하나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다이소 가서 인형도 사고 나름 꾸미고 행복했어요. 제 방에서는 수첩에 그림만 그려도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어 방에 있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실외기 돌아가는 거 보고 할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전기세 나간다고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리모컨을 숨겼습니다. 솔직히 에어컨은 리모컨 없어도 틀 수 있어요. 그래서 틀었더니 아예 에어컨 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언니가 언니 방에서 여름엔 에어컨 틀고 컴퓨터도 하고 겨울엔 장판 트는 거 여태 아무 말 없었으면서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모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고기 구워서 내주라던 할머니. 냉동실 열어보면 고기가 있으니까 고모 퇴근하고 집에 오면 구워서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고모는 퇴근하고 바로 TV 앞에 앉았고요. 할머니가 너한테 뭐 부탁했다며? 잘 구워와, 배고프니까. 냉동실을 열어보니 바로 눈앞에 곱창 같은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모가 술안주로 즐겨 먹던 고기입니다. 그걸 구워서 나름 예쁘게 상추도 한 장 깔아서 플레이팅해서 고모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고모가 젓가락을 던지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뭐야? 라길래 제가 고기요 라고 했더니 그니까 무슨 고기냐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모르면서 이걸 왜 구워? 나 배고파 미치겠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 어떡할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리모컨이랑 핸드폰 던졌고 폴더폰 뒷면 배터리 분리돼서 저한테 물어내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냉동실에는 삼겹살이 있었고 고모가 기대하고 있던 고기가 곱창 같은 고기가 아니라 삼겹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삼겹살이란 고기를 본 적이 없어서 전 잘못 구웠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서 또 웃긴 건 고모 보기 좋으라고 깔아놓은 상추를 보고 기름 배어서 누가 먹냐고 저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6번째, 제가 먹는 것 모든 게 꼴보기 싫은 고모. 평소에는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도 안 해주셔서 김치랑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제가 하고 김치는 이웃들이 주는 걸로요. 할머니는 늘 언니랑 외식하고 들어오셨어요. 어떤 날은 갈비 냄새가 옷에서 진동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아닌 척 둘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모가 시집간 이후로 고모가 친정에 오는 2달에 한 번씩만 진수성찬을 차리세요. 고모부 앞이라 그런지 대놓고 구박하진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에 손대기엔 눈치 보이고 계란말이나 소세지 몇 개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째려보거나 젓가락을 탁 치면서 누가 보면 지 먹으라고 차린 줄 알겠네 라고 하시고 고모도 한마디 합니다. 맨날 김치 맛있다고 처먹더니 이제 다른 게 많으니 김치는 보이지도 않냐? 라고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고 목이 메어도 울면 내가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꾹꾹 참고 맨밥만 삼켰습니다. 울면서 먹으면 밥이 간이 되네요. 그 후로 고모랑 밥 먹으면 눈치 보여서 원래 하던 대로 김치랑만 밥 먹었더니 고모가 또 난리치는 겁니다. 너 김치 담그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집에 항상 김치가 있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김치는 네가 담그니? 아껴 먹어 라고 하네요.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들 밥 다 먹는 거 기다렸다가 남은 반찬 먹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모가 내일 또 먹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 빼고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있는 날이 좋았습니다. 제 국은 내가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반찬이니까요. 7번째, 계란도둑. 저희 집엔 늘 반찬이 없었습니다. 고모가 계란 한 판을 사놨는데 고모가 사놓은 것인 건 알지만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안 들키지 않을까 하고 하나만 먹었는데 들켰고요. 고모가 냉장고를 열더니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몰래 먹었으니까 제 잘못이 맞죠. 그래서 고모가 도둑년이라고 몇 주씩이나 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계란 후라이가 싫어졌고요. 8번째, 폭풍, 폭우경보가 나서 빗물이 발목까지 차던 태풍 온 날. 이때 저는 본가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네요. 할머니 지금 고모네 집에 와 있는데 지금 거기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 났지? 집 앞에 세워놓은 할머니 자전거 쓰러지면 기스나니까 가서 살포시 눕혀놓고 와.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도 안에 들여다 놓고. 전 이 전화를 받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기분도 나빴습니다. 태풍 와서 천둥 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깟 자전거랑 쓰레기통이 뭐라고 이 상황에 나한테 다녀오라고 하는지. 진짜 이 사람들한테 나란 자전거 기스보다도 쓰레기통 날아가는 것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가다가 하늘에서 간판이 날라와서 내 머리에 꽂혀도 내 부주의라 생각할 사람들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태풍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발것, 그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거 하나 못 해주냐. 하기 싫은 마라, 못된 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끝내요. 벙쪄있던 찰나 바로 고모한테 전화와서는 너 참 못됐다. 집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우습지, 편하지. 네 세상인 것 같지?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를 계기로 연을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톡도 번호도 다 차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하소연도 했어요. 같이 할머니랑 고모 욕을 실컷 해줬네요. 온전히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큰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모들과 연을 끊은 지 3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왜 더 진작 끊지 못했을까? 저도 참 미련해요. 그래도 키워주신 정이 있어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10대의 기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해서 제 자존감을 너무나도 떨어뜨려 놔서 지금까지도 악몽을 꿔서 자면서까지 지칩니다. 자다가 울면서 깨서 전화하면 남친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괜찮다면서 다독여줍니다. 이제 안 보면 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쭉 사귀어왔고 내년에 결혼합니다. 내년 결혼식에 아빠만큼은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빠에게 연락했는데 아빠가 그러네요. 고모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는데 네 결혼식에만 가는 건 불공평한 것 같다. 이게 과연 아빠 생각일지 아니면 고모가 옆에서 소식 듣고 이간질하는 건지. 유일하게 차단하지 않은 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결혼식에 아빠는 왜 부르냐고요. 언니랑 아빠만큼은 제 편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어릴 적 저한테 왜 그랬냐고 할머니랑 고모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간 엄마 그리워하고 본인들이 엄마 욕할 때 엄마 편드는 게 꼴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만 보면 저희 엄마 생각나서 열불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유독 엄마를 닮긴 했어요. 그래도 키워주시니 꾹 참고 하녀 노릇을 10몇 년간 했는데 제 노력은 다 거품이었나 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몇 날 며칠을 쓰다 지우고 이제야 마음먹고 다시 정리해봅니다. 그간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말 못하던 일을 이렇게나마 표현해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 써보아요. 아이를 가진 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랑은 유아기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중학생 사춘기 시절부터 새아버지, 지금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보다 새아버지는 훨씬 연하세요. 그래서 신랑은 새아버지를 형이라 불러왔어요. 신랑이 고등학생 되었을 때 시어머님이 임신하셨었대요. 그런데 어머님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이를 마음에 묻게 되셨어요. 당시 어머님이 많은 일을 하며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그랬던 것 같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시아버지는 지금 우리 남편 탓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잠이 많아서 지각을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항상 차로 데려다 주셨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 믿고 계시더라고요. 차로 오다 가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학교까지 장거리 운전도 아니고 어머니 출근하시는 길에 학교 내려준 것을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믿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후에 가정에서 살면서 신랑은 부모님, 특히 새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대요. 그때 그 일이 어머님은 신랑 탓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머님 당신의 남편의 마음을 위해 일부러 저희 신랑 탓을 하며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셨었대요. 저희는 아이 같아서 그렇게 풀어줘야 한다며 저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충 시댁은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요. 시아버지를 위해 우리 신랑은 앞에서 욕을 먹어야 하는, 시어머니도 일부러 시아버지를 위해 우리 남편을 막대하는, 그러고는 뒤에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하시는. 네, 이런 문화인 줄 당연히 모르고 결혼했죠.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결혼에 후회는 안 해요. 우리 신랑, 이제 우리 집안 가장으로 누구보다 멋지고 대단하니까요.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 남편과 시아버지는 같은 업종. 시아버지가 7, 8개 지점 운영, 그중 하나는 신랑이 운영하며 일을 했어요. 신랑이 그냥 아버지께 받은 것은 절대 아니었고 초기 자금도 들어가고 부족한 자금은 일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 생활비만 받으면서 나머지는 부모님께 다 드렸대요. 딱히 돈 쓸 일 없는 신랑에게 시부모님은 재정관리 해주시겠다며 덧붙여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 주겠다며. 그 당시 신랑 월 수입이 600에서 700만 원이었다는데, 그런데 그 일이 코로나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현재는 신랑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인사말 정도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처음 만난 신랑은 듬직한 외모의 체형,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저에게 직진하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작년 코로나가 심해질 쯤 식을 올렸고, 시댁에서는 1년 정도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이유는 지금 집을 해주기 어려우니 1년 뒤에 다시 집을 알아보면 우리 부부가 그동안 모은 돈과 거기에 도움을 보태 집을 구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앞서 적은 것처럼 남편과 시아버지 업종이 이벤트가 필요한 시즌이 있는데, 총 책임자이신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이디어와 노동력이 필요했고 같이 구상하자며 거의 조르시듯 해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고 한 달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시부모님과 야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며 사랑도 듬뿍 받는 며느리 짓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짧은 한 달간이요. 아가를 기다렸던 저희는 피임도 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아가를 기다렸고, 한 달 뒤 아가가 생겼다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 먼저 알리자 너무 행복해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시고는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 고맙다 하셨어요. 그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이네요.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는 저 새끼는 말도 지질이 안 듣는다 하시며 방으로 쾅 들어가셨어요. 너무 놀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버님 따라 들어가셨고, 저희 부부는 방에서 아버님 반응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죠. 남편은 예전 어머니께 생겼던 아가로 인해 아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건 아닐까 이야기했고, 저는 그냥 놀라셨나 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신랑에게 추후 몇 년 동안은 아가를 갖지 말라며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하라고 하셨었대요. 그 말에 신랑은 우리는 아가를 기다리고 있고 아가가 생긴다고 해서 못할 사업 절대 아니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본인 생각으로만 서로 약속을 했다며 생각하신다네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가를 가진 게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생각하고, 신랑은 내가 그러겠다 한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내가 동의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네요. 이것만 들어도 진심 머리가 깨질 뻔했는데 이후 시어머니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가를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이셔서 저희에게 생긴 아가에게 어쩌면 질투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에게 질투 감정을 느낀다뇨. 피 안 섞이면 진짜 남인가요? 중간에서 그렇게 말 전하시는 시어머님은 어떤 생각으로 전하시는지 저에게 이해해달라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은 언제 알아볼 거며 화난다고 아가도 가진 마당에 친정에 들어가 버리면 친정 가족들에게 우리 신랑은 어떻게 되는 거며. 진짜 이 악물고 3달을 더 살았어요. 시아버님이 다시 마음을 고쳐주시겠지 하면서요. 왜냐면 그 당시 저로 인해 시댁이 붕괴되는 느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죠. 그냥 바로 나올 걸 하고요. 임신 초기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인데 저 일도 했거든요.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신랑이 밤에 바쁜 일이라 저 퇴근하고 나면 그 집에 저 혼자인데 진짜 살기 싫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퇴근 때마다 울었어요. 그 집안에서 저희 부부는 주말 동안 투명인간이었고요. 그 3달 동안 시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집도 청소하고 일부러 아버님 퇴근 시간에 맞춰 인사하고
친정에서 음식도 가져오고 편지도 써보고. 그중 제일 힘들었던 건 못 본 척하는 시아버지께 웃으며 인사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니 정말 미련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내다 결국 저희 신랑이 터졌어요. 시부모님께 가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뱃속에 있는 아가에게도 저에게도 미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제 나갈 테니 다신 보지 말자 하며 일주일도 안 돼서 집 구하고 나왔어요. 친정에 알렸고 엄마랑 언니랑 같이 집 보러 다녔어요. 저를 안고 펑펑 우시던 엄마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두 손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 정말 잘 살 테니 행복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저희 신랑도 죄송하다며 같이 그랬고요. 그 당시 제 감정은 친정에 대한 죄송스러움, 왠지 모를 죄책감이었어요. 시댁 붕괴된 것이 꼭 내 탓 같아서 죄책감도 들면서도 자식에게 저러는 부모가 있나, 피가 안 섞여도 자식 부모 사이인 것을 자식에게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시어머니는 본인만 남편 눈치 보면 될걸 왜 아들에게까지 강요하나 싶었죠. 신랑에게는 괜찮았어요. 항상 제 편이었고 제가 못하게 말렸지 신랑은 당장이라도 부모님과 한바탕 하고 나를 데리고 나갈 사람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 아가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도 축복받았으면 했어요. 욕심이었나 봐요. 이렇게 나와서 저희 잘 살았죠. 신경 안 쓰고 저희끼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신랑은 당연히 안 받죠. 저한테 하셨어요. 신랑이 받지 말라 해서 안 받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신랑 친엄마니까요. 그래서 날 잡고 제가 연락드렸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그간 제 생각과 감정을 소리도 지르고 울고 화내며 토했어요. 줄곧 조곤조곤하며 착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놀라셨겠죠. 통화를 끝내며 어머니께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 신랑 어머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신랑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제게도 시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할 거다. 앞으로 시아버지 말씀 꺼내시려거든 저희 보지 마셔라 하니 안 그러시겠다며 저희를 그 당시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우시며 이야기를 끝냈어요. 이후로 저는 그냥 시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토해놓으니 이제 마음도 후련하고 연락하며 지내도 아가를 보여드려도 별 상관없는데 신랑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제가 느끼기엔 신랑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불쌍해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감정 떠올리고 싶지 않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끝내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일로 신랑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요. 아마 학창시절부터 엄마, 새아빠와 살아오며 쌓인 일들도 있었겠죠. 엄마에게 배신당한 느낌 비슷하대요. 듬직한 우리 신랑 안에 눈치 보며 살아왔던 지난날 어린 남자아이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많아 너무 안쓰러워요.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받지 말아야 하나요? 참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제가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오늘 폭발해서 여기에 글까지 쓰게 되네요. 읽어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와이프 보여주게요. 돈을 엄청 잘 벌거나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보단 여유 있는 편입니다. 결혼하고 4년 정도 됐는데 처가댁, 정확히는 장모님과 처형의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걸 처음 인지한 건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인데요. 저희 부부가 서로 상의 끝에 심플하고 깔끔하게 흰색 위주로 리모델링 하기로 했는데 시작 전부터 흰색이면 관리하기 힘들다. 애 낳으면 난리 난다.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다. 장모님이랑 처형이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좋게 말씀드리고 공사 진행했는데 그 뒤로 저희 집에 오셨을 때마다 집이 너무 인간미가 없다. 숨 막힐 것 같다. 정신병원 같다.
이런 말 하시고 심지어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는 눈이 없다. 리모델링 업체한테 눈탱이 맞았다. 너무 비싸게 주고 했다. 이런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뒤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안마의자 렌탈할 때 처가댁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갈 때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해요. 평소 피로가 심한 편이라 저희 집에도 하나 렌탈할까 했더니 젊은 애들이 무슨 안마의자냐. 서로 주물러주면 된다. 돈 쓸 곳이 그렇게 없냐. 라고 간섭에 잔소리 하셨네요. 두 번째, 차 바꿀 때 제가 처음 회사 취직했을 때 샀던 아반떼를 결혼할 때까지 타고 다녔는데 차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잔고장도 많아서 차를 바꾸려고 했어요. 다행히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무리는 아니었는데 아직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 그 돈 아껴서 집 살 생각을 해야지. 이런 소리 하셔서 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위험하다. 집 살 돈은 따로 잘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리고 그 돈 보태서 더 좋은 집 사라. 계속 간섭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있고 결국 차를 바꿨는데 나중에 아이 생길 거 생각해서 소렌토를 구입했는데 새 차를 보시자마자 젊은 애들이 왜 큰 차를 샀냐? 차는 승용차를 사야지. 또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아이 생각해서 샀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지. 미리부터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한다고 난리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네요. 10년 넘은 차 바꾼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세 번째, 아파트 샀을 때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와서 모아놓은 돈에 아버지 도움 약간, 대출 약간 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위치나 구조, 환경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좋은 가격에 좋은 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시자마자 집이 너무 낡았다, 좁다, 집 상태 보니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셔서 주변 실거래가 보여드리고 저희가 잘 샀다니까. 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싼 건 싼 거대로 이유가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 외에도 진짜 엄청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터지게 된 이유인데요. 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본인이 비혼주의자인데다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저희 집에서도 뭐라고 따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랑 처형이 난리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주겠다. 지금이야 비혼이라지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외롭다고 난리 난다. 여자 혼자 살면 사람들이 깔본다. 그러고 살면 뭔가 하자 있는 줄 안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결국 제가 터져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더니 입 꾹 닫으시고 기분 나쁜 기색을 풀풀 내시더니 집에 가셨는데 이번엔 와이프가 난리네요. 우리 엄마랑 언니가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예의 없게 그게 뭐냐.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 오래 사셨으니까 그만큼 경험도 많고 본인들 눈에 잘못된 게 보여서 조언하고 충고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냐.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설령 우리 선택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낼 일이다. 우리도 이제 곧 40이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이 소리 했더니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지만 엄마랑 언니는 우리보다 더 어른이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지만 엄마랑 언니 입장에서는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거다. 그 마음을 모르겠냐.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지 와이프는 우리 집 얘기, 우리 사이 얘기를 시시콜콜 처가댁에 다 얘기합니다. 하지 말래도 가족끼리 뭐 어떠냐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소리 하네요. 서로 더 대화해봤지만 평행선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설득할 말도 못 찾겠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정말 예의 없이 구는 건가요? 설마 나이 37에 이런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추가.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37살이나 먹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나 쓰고 저도 참 모질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들이박을 정도로 강 큰 놈도 아니고 와이프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한테는 제 얼굴에 침뱉기라 대놓고 말 못하겠고 이 방법밖에 없었네요. 와이프 보고 댓글들 좀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장모님이랑 처형이랑 자기가 이상한 거다. 사람들 반응 좀 봐라 했더니 엄마랑 언니랑 자기랑 욕먹으니까 좋냐네요. 완전히 핵심을 잘못 잡은 말을 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니까 짜증난대요. 엄마랑 언니한테 얘기하는 자기나 인터넷에 글 올리는 저나 똑같은 거 아니냐네요. 말이 더 안 통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 역지사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니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도 같은데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랑 처형이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자꾸 저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좀 뭐랄까 일상생활에서도 태도가 비슷하세요. 장모님이 밥 사주신다고 본인이 예약도 하고 계산까지 다 하시는 자리에서도 처음 자리에 앉을 때부터 잔소리 같은 걸 하세요. 밖에서 먹는 거 다 몸에 안 좋은 거다.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 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는 음식이 맛이 없다. 내 입맛에는 별로였다. 내가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런 소리 그냥 습관처럼 하시긴 해요. 처형도 마찬가지고요. 장인어른이랑 형님은 진짜 말씀도 없으시고 진중한 분들인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지 머리가 띵하네요. 오늘 와이프 반응 보니까 더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이건 절대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말했을까봐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싸움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글 써봐요. 글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초중반 기혼녀예요. 저에게는 25년 된 절친이 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붙어 다니며 박터지게 싸우고 울면서 껴안고 화해하기도 하고 불같은 사춘기를 함께 보내며 슬픔 기쁨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자란 친구예요. 만약 친구에게 장기라도 나눠줘야 한다면 제 수명이 조금 줄어들어도 기꺼이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자매 같은 제 인생의 일부분인 친구였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남자친구도 있고 본인도 이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와서 그런지 결혼 생활이나 시댁 이야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래서 시월드라고 하는구나. 나는 시댁 때문에 결혼 못하겠어. 같은 제 의도와는 다른 자꾸 부정적인 반응만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대화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출산을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 외모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물론 의지의 문제도 있어요. 그 와중에 친한 사촌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옷장에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장롱 뒤지다가 갑자기 자존감이 땅을 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흡사 돼지 새끼 같아 팍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습 보고 놀라서 다음날 반차 내고 같이 백화점 가서 새 옷도 사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디룩디룩 살찐 제 몸뚱이가 창피해서 옷 사러 다니면서 입어보고 그러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여튼 그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카톡 오셔서 이번 주에 택배 몇 개 갈 거야. 내가 보냈어. 이러시더라고요. 전화드려서 어머님 뭘 보내셨냐 했더니 그게 뭐 요즘 젊은 애들 운동하는 거라더라.
집에서 심심할 때 재미삼아 해봐. 바쁘니까 끊는다 하고 뚝 끊으시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 되게 시크하세요. 택배가 왔는데 요즘 인스타 광고 돌아다니는 그런 간단한 필라테스 기구 하나랑 티셔츠 큼지막한 거 몇 장. 큼지막한데 또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브랜드 아니고 정말 학생들이 쓸 법한 컬러인 립스틱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땡땡이가 살쪄서 입으로도 없고 본인이 사람 같지 않다, 돼지 같다면서 울고 있더라. 산후우울증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저는 보내주신 것들이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거든요. 립스틱이 너무 웃겼던 게 시어머니가 맨날 저를 애기처럼 보시거든요. 립스틱 컬러가 진짜 쨍한 핫핑크, 어린 귀여운 친구들이 어울릴 법한 그런 걸 보내셔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 반응이 헐, 나 같으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라길래 제가 상처? 왜? 라고 했더니 너 살쪘다고 살 빼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내가 운동하러도 못 다니고 하니까 생각해 주신 거지. 에이 난 감사했어 라고 했더니 며느리한테 살쪘다고 눈치 주는 시어머니들이 가끔 계시다던데 그게 너희 시어머니일 줄이야. 내 남친 어머님도 그러시면 어쩌지? 지금부터라도 다이어트 해야 하나 라길래 눈치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해 주신 거지. 야 별 걱정을 다 한다. 너 날씬하잖아 라고 했어요. 친구는 에휴 천천히 살 빼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화제가 돌아갔는데 여튼 항상 이런 식의 대화예요. 저는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시어머니 욕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찝찝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은 시어머니가 소고기를 안 드세요. 그래서 소고기 선물 들어오거나 하면 다 저희 집으로 가져오시거든요. 또 저희는 반대로 돼지, 닭보다는 소고기 킬러라서 종종 사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최근에는 보내주신 소고기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곤 했는데 친구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야 일부러 보내시는 거네. 이유식 직접 만들어 먹이라고. 그래서 제가 엥? 아니야. 소고기 안 드셔서 보내주시는 거야. 애 없을 때도 우리 먹으라고 종종 보내셨어요. 친구는 에휴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어 먹여야 하니 너도 참 딱하다. 요즘 인터넷 보면 다 잘해서 팔던데 라길래 그렇긴 하지. 근데 아무래도 직접 만들어 먹이면 나도 마음이 좀 놓이니까 라고 했더니 아휴 난 못해.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내가 더 속상하네. 이런 식으로 또 대화가 흘러갑니다. 그럼 저는 또 머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 돌리는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제 이야기는 안 하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솔직히 최근에 저는 유큐를 내서 일상이 육아, 시댁, 남편이라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래서 친구들이 결혼하면 다들 멀어지는 건가 싶고 내가 친구한테 너무 눈치 없이 관심 없고 재미없는 쪽 이야기만 해서 친구가 그만하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넌시눈이었나 별의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근데 또 친구가 저한테 먼저 시댁은 요즘 조용하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건강하시냐 잘 지내시냐도 아니고 조용하냐라는 질문 자체도 이상하고 대체 저희 시부모님 안부가 왜 궁금한 건지 싶기도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들 정말 조용하신 분이에요. 전화보다는 카톡 선호하시고 그 카톡마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할까 말까 해요. 가끔 전화드리면 그래 쉬어라 아니면 바쁘다 하시며 후다닥 끊으려고 하시고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이서만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 많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안 좋아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애견 미용 배우신다고 학원 다니고 그냥 본인 삶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명절마다 여행 다니시며 우리는 연휴에 여행 갈 거니까 친정으로 가던지 하고
주말이나 시간 될 때 저녁이나 먹던지 하자 하실 정도로 저희한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모습도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얼굴도 안 보냐. 땡땡 오빠네 집안이 좀 화목하지 못한 편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말을 안 하자니 자꾸 궁금해하고 물어보면서 막상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정말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좀 불행해 보이나. 친구가 나를 정말 걱정해주는 건가 싶다가도 자꾸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친구랑 대화가 힘들고요. 자매처럼 늘 함께하고 의지했던 소중한 친구랑 이렇게 변해간다는 게 너무 슬프고 허하네요. 결혼하고 남은 몇 안 되는 진짜 친구 중 하나였는데 주변인들에게 말하자니 친구를 욕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익명으로 넋두리를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